테일러는 친한 친구 애슐리와 함께 외출한 뒤 그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가 술을 마시러 간다며 우버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문제 많은 사람처럼 묘사하며 사건을 단순 가출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The only thing I worry about is with the drug situation. Like I wouldn't even, if I didn't know about the drug situation, I wouldn't be worried about her. I would say Taylor's doing what Taylor does. 하지만 형사들은 애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진술 곳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철저한 조사 끝에 하나하나 조각처럼 쌓여가는 증거들은 모두 애슐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Hey, Zach, your wife is she's being arrested this evening and charged with murder. What? (1984년생) 테일러 라이트는 2007년 미군 병사 제프 라이트와 결혼해 2010년 아들 드레이크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잭슨빌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테일러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잘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사실상 고아처럼 보내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란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증과 마약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플로리다 펜사콜라로 이주해 사설 탐정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팅 앱에서 만난 공립학교 행정가 캐산드라 윌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산드라는 테일러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테일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테일러는 전 남편 제프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100,000를 제프와 나누고 싶지 않았던 테일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계좌에서 $100,000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 애슐리 메가더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 당시 애슐리 메가더는 40세였고 남편 잭 메가더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비록 테일러와 애슐리가 친구가 된 지는 1년 남짓이었지만 테일러는 애슐리를 베스트 프렌드라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늘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녀를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속내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애슐리는 과거 에스캄비아 카운티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정식 경찰관은 아니었지만 범죄 현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일러와 애슐리는 모두 법집행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 덕분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보였던 애슐리가 사실 심각한 재정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슐리는 가족 사업인 펜사콜라 오토매틱 어뮤즈먼트에서 수년간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바의 주크박스와 당구대를 임대하는 업체였는데 애슐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며 바 업주들을 속여 수천 달러를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슐리에게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든 BT라는 남성과의 비밀스러운 불륜 관계도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브랜든에게 돈을 아낌없이 썼고 심지어 거액의 보트까지 선물했으며 남편 잭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애슐리는 바텐더 오드리라는 남성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애슐리가 안전금고에 넣어 잘 보관하겠다는 말을 믿고 $100,000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테일러의 서명을 위조한 수표를 만들어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고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내연남 브랜든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보트와 오토바이 등 값비싼 선물까지 사주며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담당 판사는 테일러에게 빼간 돈 중 일부를 다시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압박이 커지자 테일러는 애슐리에게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애슐리는 그때마다 핑계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일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촉박해졌고 결국 테일러는 당장 25,000달러가 필요한 절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7년 9월 8일 애슐리는 아침 일찍 캐산드라와 테일러가 함께 살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를 데리고 은행에 가겠다며 그녀를 차에 태웠고 두 사람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테일러와 캐산드라는 애슐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오전 11시 20분을 마지막으로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테일러에게 답이 없자 불안해진 캐산드라는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 역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애슐리는 캐산드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애슐리 가족 소유의 이스트 밀턴 농장에서 승마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가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 바람을 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에게 돈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던 캐산드라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테일러에게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58분 캐산드라는 테일러의 휴대전화로부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평소 테일러의 말투와 전혀 다르다는 낯선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테일러는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캐산드라는 점점 더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공포, 그리고 혹시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난 건 아닐까 하는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테일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아들에게조차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캐산드라는 주변 병원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마침내 펜사콜라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테일러의 집을 수색했을 때 집 앞에는 그녀의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에는 소지품, 여권, 현금, 심지어 신분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순간이동하듯 테일러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바로 캐산드라였습니다. 그녀는 테일러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산드라는 처음부터 완전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까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제출했습니다. 모든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캐산드라는 공식적으로 용의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치열한 양육권 분쟁 중이던 전 남편 제프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실종되던 날 제프는 수백 마일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군 복무 중이었고 이미 다른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용의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일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애슐리 메가더가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So let's start that day from the beginning. 애슐리는 테일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가 단지 약물 문제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only thing I worry about is with the drug situation. Like, I wouldn't even, if I didn't know about the drug situation, I wouldn't be worried about her. I would say Taylor's doing what Taylor does. But then that lifestyle becomes a different group of people. 캐산드라는 테일러의 돈이 애슐리의 웰스파고 금고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애슐리에게 금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Had a safe deposit box there? No. There was no safety deposit box. There was no account at Wells Fargo with money. That didn't happen. 하지만 테일러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 메시지는 테일러가 자신의 돈이 웰스파고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캐산드라에게 웰스파고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애슐리의 진술에 따르면 9월 8일 오전에 테일러와 함께 은행이 아닌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테일러가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애슐리가 제시한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애슐리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가서
음료수와 맥주 한 캔을 사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주유소에서 나온 후 이스트 밀턴 농장으로 향했다고 애슐리는 말했습니다. So we just drove out there, and she was just blowing off steam, I guess, and drinking beer, and we were just hanging out. She was a strange girl. 이어 애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뒤 두 사람은 그녀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고 잠시 후 테일러가 맥주를 더 마시러 가겠다며 우버를 호출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실종되어 신문을 받는 상황임에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형사들의 질문에 능청스럽게 답했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몸을 비틀기도 했습니다. 마치 눈앞의 젊은 형사를 유혹하려는 듯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간단한 진술만 받은 뒤 애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우버 본사에 확인한 결과 테일러의 계정은 몇 달 전부터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은 이때부터 애슐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오히려 형사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테일러가 어디에 숨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자신 있게 늘어놓으며 수사 상황을 계속 캐묻고 있었습니다. Hey, Detective Doe, it's Ashley. How are you? Well, how are you? I was just calling to see if there was any update or anything going on. That she got back on the cocaine. You know, do we need to look in alleys, for her? Or? She's definitely curious on what we're doing and where we're at. She's definitely fishing for information, but we didn't want to tip her off. 사건의 전환점은 테일러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애슐리가 주장한 이동 경로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테일러는 애슐리가 말한 이스트 밀턴 농장 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서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고 부동산 조회 결과 그곳에는 애슐리 가족이 소유한 또 다른 브린로드 농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지국 위치 정보, 은행 거래 내역, 테일러 이름으로 입금된 수표, 하지만 필체는 테일러 것이 아닌 점 등 형사들은 차근차근 애슐리를 향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쌓일수록 애슐리가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져 갔지만 형사들은 수사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슐리의 남편이 전직 보안관실 소속으로 지역 수사기관 곳곳에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실종된 지 1년이 흐른 뒤 형사들은 마침내 애슐리를 다시 불러 결정적인 마지막 신문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애슐리의 자택과 두 곳의 가족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ll your phone calls for that day. But when we started plotting all the phone calls that you and Taylor were making that day,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in what you had told us. Okay. We know that you didn't go to Milton when you said you went to Milton. We did go to Milton. Not when you said you went there. You went that evening. 이어서 위조된 사인의 이미지를 내밀었습니다. Do you know whose signature that is? It says Taylor's name, but it doesn't really look like her signature. Would you have maybe wrote her name on there by chance? Probably not. 형사들은 브린로드에 있는 농장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Stuff that Taylor had there that What was there? she had stored. Some kind of lockbox that she had. Why would you not tell us that originally? Because she asked me not to tell anyone ever. It's kind of a regular day. Regular day? I mean, that. If it's so regular, why would they tell us about this? Even if she didn't want you to tell us about it, we're working a missing person case where your friend for over a year is missing. I honestly didn't think it was very important to this at all.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here is Taylor at? You need to tell us where she's at. I don't know where Taylor is. I don't have a clue. Hey, if she's at that farm, we're going to find her because we're executing a search warrant out there right now. That's fine, but she's not going to be there. Then where's she at? I don't know where she Where's is. her body at? I don't know
I think at this point I need an attorney. 아직 테일러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경찰서를 떠난 지 한두 시간 후 브릭로드 농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습된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는 테일러가 늘 착용하던 독특한 목걸이였습니다. 캐산드라는 실종 당일에도 테일러가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걸이는 유골 곁에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시신은 나무와 덤불이 우거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수포에 감싸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시멘트와 화분용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유골은 부검을 위해 의학조사국으로 옮겨졌고 사인은 테일러 머리 뒤쪽을 관통한 총상으로 최종 규명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애슐리는 체포되었고 1급 계획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ey, Zach, your wife is she's being arrested this evening and charged with murder. What? 만약 시신이 없었다면 애슐리는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꾸며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테일러가 실제로 살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의점과 홈디포의 CCTV 영상은 애슐리가 시멘트와 화분용 흙을 직접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애슐리 측 변호인은 애슐리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physical evidence introduced in this trial showing you that Ashley MacArthur had anything to do with the death of Taylor Wright. There will be no eyewitness testimony introduced into evidence showing you that Ashley MacArthur had anything to do with the death of Taylor Wright. There will be no murder weapon introduced into evidence that has any connection to Ashley MacArthur. 하지만 이어진 증언은 애슐리의 이중적인 삶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지만 실제로는 스트립클럽 등 어두운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테일러가 사라지기 전날 그녀의 친구들과 바 직원들은 애슐리에게 직접 들었던 충격적인 말을 증언했습니다. What she was going to do with the cocaine. She said that she was going to put it in Taylor's beard. What did you hear Ashley say? That this world would be better if Taylor wasn't here and that she wasn't a good person. Because one time she said that she's too small to hurt anybody, she'd just shoot them. Did you ask Ashley what she did with the cocaine? That she put it in her beer and Taylor spit it out because she said it tasted sour. 검찰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결국 돈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의 10만 달러를 이미 탕진했으며 그중 상당액이 그녀가 불륜 관계였던 남자 브랜든 비티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At some point, did you and Miss MacArthur start a sexual relationship? Yes, ma'am. 수사 결과 애슐리는 그에게 현금 3만 달러로 보트를 사줬고 가게 전기세, 샘스클럽 물품 구매,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오토바이까지 사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nd what did she say about her friend being missing? The police had took her phone, or she told me that the girl had ran off with her husband's money or something, and just like this, gone. Okay. And what else did she say about finding her? That she told me they'll never find that bitch. She's gone. 그리고 검찰은 애슐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영상을 배심원단에게 보여주며 그녀가 형사에게 농담을 던지고 플러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수사를 흐트러뜨리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4시간의 심의를 거쳐 애슐리 맥아더에게 총기를 사용한 1급 계획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